예, 요즘 서울에 집 있는 분들이야 뭐 흐뭇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해가지고 올 초까지 계속해서 뭐 적게는 7번, 많게는 거의 9번에 달하는 이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 서울의 집값은 이런 7번 또는 9번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기라듯이 계속해서 좀 가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47주 연속 서울의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 서울의 집값은 부동산 규제와는 좀 따로 노는 그런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서울의 집값은 왜 잡히지 않는 걸까요? 서울의 집값은 왜 계속 오르는 걸까요? 이 얘기를 오늘 집중부에서 좀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치는 올 들어서 지금까지인데요.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1, 2, 3, 4, 5 순위를 5개를 딱 뽑았더니 1위가 용산이었습니다. 거의 8%가 올 들어서 올랐고요. 마포, 송파, 동작, 중구인데 이게 어느 정도나 많이 오른 건지 서울의 올해 평균 집값 상승률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4.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산 같은 경우는 올해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2배 정도까지 올랐다는 얘기니까 용산이 얼마나 올해 집값이 많이 올랐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서울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지방은 떨어져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서울 먼저 보시죠. 서울은 이게 뭐 최근 자료긴 합니다만 7월부터 지금 8월까지 한 달 사이에 0.18%포인트가 또 올랐습니다. 자, 18%가 올랐는데 이 사이에 지방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마이너스 0.09%였는데요. 계속해서 마이너스 폭이 뭐 더 커졌다가 뭐 비슷한 수준, 마이너스 0.11%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점점 이 갭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서울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은 집값이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걸까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오름세가 유지가 될까요? 지금부터 이 의문에 대한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뭐 질문을 하고 들어왔으니까 답을 먼저 주셔야 되는데 일단 서울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이유들부터 좀 몇 가지 있을 텐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서울의 집값은 이제 상승률 자체가 최근에 한 4주 정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주 이상 사실 계속해서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서울의 집값은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네.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예. 또 최근에 와서 이제 2018년에 들어와서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든지 4월 1일자부터 시작되는 양도세 중과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거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거래량이 줄면서 전반적으로 서울의 어떤 주택 가격도 약세를 보이지 않겠나라는 전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약세라는 건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내려간다는 말씀이죠? 네, 그까지도 생각이 됐던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거래량이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는 약세로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률의 폭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그렇죠. 것이지 상승은 계속 지속이 되어 왔는데요. 최근에 와서 이러한 상승이 좀 더 폭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자체는 거래 심리 자체가 상당히 회복이 됐다. 즉 정부가 정책 규제를 통해서 사실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많이 표명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적응력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나 이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 각자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갖춰 있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 시장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로 전환이 좀 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많은 양도세 중과라든지 제도적 규제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을 다주택자에서 또 단일로 해가지고 주택을 처분했던 분들은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최근의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인 매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많이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는 게 힘들겠다라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근간에 있어서는 정부가 많은 규제를 쏟아냈지만 수요 억제라는 규제를 쏟아냈지만 공급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대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할 때도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 서울의 수급 상황은 문제가 없다는 정도였지
또 다른 어떤 대안이나 만일에 수급 상황에서 예. 수요가 넘칠 때 공급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공급 문제를 지적해서 그러는데 참여정부 때 대자뷰 얘기를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공급 얘기를 하더군요. 그 당시에도 규제만 했지 공급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올랐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건데 네. 지금 이 서울의 집값이 최근 들어서도 급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이유를 가지고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게 박원순 시장을 지목하는 지적들이 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날짜를 찾아보니까 7월 10일, 그러니까 지난달 10일이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좀 된 거죠. 네. 싱가포르 발언인데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하겠다. 뭐 이 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뭐 더 상승폭이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의도를 통개발하겠다는 거가 왜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조금 오해의 여지도 있긴 한데 박원순 시장도 개발을 그렇게 찬성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의도 개발과 용산 개발까지 이어지는 전반적인 어떤 그 프로젝트의 마스터 플랜 자체는 아마 2013년부터 준비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박 시장 쪽에서? 네네. 박 시장 쪽에서라기보다 그때는 어떻게 되겠죠. 네. 네. 서울 전체의 어떤 장기적인 그 플랜 속에 포함이 돼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중앙 정부의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규제라든지 이런 기조에 맞추어서 최근 동안 사실은 상당히 그 부분들을 조금 보류하고 있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이제 싱가포르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상을 수상하러 이제 가는 자리에서 실적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예를 들어 여의도 안에서나 많은 주민들의 그동안의 개발을 저지하고 있거나 그 개발을 중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많은 반감들도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들도 아마 생각을 보관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교롭게도 또 싱가포르라는 상징적인 곳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규제 자체에 억눌려 있던 서울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금력은 충분히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개발 호재를 그것도 대형 개발 호재를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고 또 서울시에서 분명한 추진 의지를 밝힘에 따라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수요들이 그쪽으로 다 집중되게 되는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났던 거죠. 근데 용산과 여의도가 물론 이제 박 시장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값이 뭐 제일 많이 올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좀 주목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왜 특별한 개발 호재나 이런 게 없는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냐라는 겁니다. 앞서 뭐 그래프에서 보셨습니다만 1, 2, 3, 4, 5 중에서 5위가 서울 중구거든요. 네네. 중구 같은 경우는 가보면 알지만 시내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얼추 뭐 개발이라고 이러기가 좀 뭐 이미 됐거나 아니면 별 여지가 없는 데 같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처럼 억눌려 있던 게 이게 이제 터진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볼 수도 있는 건지.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렇죠. 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도 많은 투자자들 혹은 지방에 그냥 일반적으로 계시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 부분 서울에 있는 주택을 사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중에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거는 결국 서울밖에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본다는 그렇죠. 겁니까? 지금 많은 우리 시중에 있어서 풍부한 유동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전하고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투자 대처는 사실은 확보가 되지 않는 가운데 서울에 있는 많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이제 확산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 가운데 수요가 집중되는 가운데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강북이나 이런 그동안에 개발 호재 없이 있었던 그런 소외됐던 지역들조차도 실제로 상대적인 어떤 다른 지역의 개발 호재가 있었던 곳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름에 따라 우리가 이런 말 간격 메우기, 갭 메우기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옆 단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우리도 어차피 서울 시내에 있고 서울에서 같은 향방을 누리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누리는 상황에서 그 간격을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수요 집중 현상을 뒷받침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지금 가격의 어떤 그런 상승으로 아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게요. 말씀 듣다가 지금 아까 계속해서 시중에 자금이 유동자금이 풍부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동자금들이 지금 주시장도 시원찮고 어디 마땅히 투자할 데가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그나마 안전한 부동산 그것도 서울로 몰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부의 그동안에 쏟아냈던 규제 정책들은 이를테면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두 채나 세 채를 사거나 이렇게 할 때는 되게 불리하게 지금 정책들이 짜여져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또 서울 같은 경우도 조정 지역이라든가 또는 투기 과열 지구나 투기 지역으로 거의 다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렇다면은 지방에 있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해서 결국은 이제 두 채나 세 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어차피. 근데 그런 규제가 번연히 있는데도 서울에 있는 집을 산다라는 거는 뭐 다주택자 규제를 하든 말든 간에 나는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돈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의 또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지방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또 시중에서 많이 또 유행하는 똘똘한 한 채라는 것이 결국은 서울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로 진입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변에 좀 조사를 해보더라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고요. 그럼 규제를 피하고 네, 규제 부분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조건들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분들이 서울의 적극적인 어떤 매입 의사나 어떤 그 매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오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쨌든 서울의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결국은 뭐 집을 사게 만드는 이유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정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두박삼일에도 이 얘기는 사실 여러 번 했던 건데 정부가 작년 6월 6.19 대책 이후에 수많은 대책들을 내놨는데 결국 서울의 집값은 못 잡은 거고 엄한 이제 지방의 집값만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펼치고 있는 이 부동산 대책을 한번 좀 재점검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정부를 자극할까 싶어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역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선례를 찾아보기는 대단히 힘들다. 이런 말을 제가 감히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정부가 펼쳐왔던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은 항상 성공하지 못했다. 네, 그렇죠. 시장에 있어서 어떤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오히려 역으로 해서 공급을 확대했던 시점, 그 취지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었지만 공급이 확대됐던 경우에서 물량이 시중에 많이 출회되었을 때는 예. 그런 부분이 단기적이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켰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가 노태우 정부 때 실제로 보면 200만 호 공급, 신도시 그 부분, 신도시 200만 호 공급을 해서 상당 기간 동안에 주택 시장은 가격 부분에서 상당히 안정세를 보였던 측면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와서도 지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입주 물량이 과다하게 많이 출회가 되니까 전세 시장이 일거에 사실 굉장히 안정 또는 약세로 전환된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중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될 수 있을 때 충분히 시장이 안정세로 갈 수 있는 수급 균형의 원리는 아직도 시장에서 분명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공급 그렇습니다. 서울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울에 아파트를 대거 공급해서 그 수요를 분산을 시켜서 이제 아파트 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좀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서울과 지방 간의 이 양극화가 가뜩이나 심한 나라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균형 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문제를 공급적으로 푼다 그러면 결국은 또 그 부분을 더 이렇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들어서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저도 명확한 대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지만 정부는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도시재생 사업을 전국적으로 낙후된 곳이라든지 경쟁력이 떨어진 곳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연간 이제 20조씩이죠. 그래서 100조를 아마 투입을 하는 2조씩 그런가요? 지금 금액이 갑자기 제가 아니 뭐 금액보다도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현재 이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공급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아까 지방에서조차도 서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공급 확충 방안이 전혀 없는 가운데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장치나 이런 그 정책들은 역으로 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대도시로서 일정 부분 신규 택지 개발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서 충분히 주거의 환경도 개선을 하고 실제로 주택 공급도 신규로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부는 오히려 재건축이나 이런 쪽에서 규제를 굉장히 강화시키면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향후에 있어서도 지금은 안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향후에 2, 3년 뒤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 서울 시내에 있어서의 어떤 수급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을 걱정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를 완전히 무슨 약간 삐뚤게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약간 괜찮습니다. 비틀어서 생각을 네네. 하는 거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 지금 그 재건축이 일단 사실 강남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물론 뭐 거기가 제일 돈이 된다고 하니까 재건축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도 네. 물론 있겠고. 그럼 강남의 재건축을 푼다고 그래서요. 네. 강남의 그런 수요가 잡힐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강남의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좀 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네네. 니네 줄 만큼 다 줘. 그래 재건축 다 했을 경우 과연 지금의 이런 강남의 집값 상승세라든가 강남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일종의 뭐 투기 얘기도 뭐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근본적으로 잡힐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부분을 저도 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쪽은 아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시장에 있어서 지금 수요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모여들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나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청약 자격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약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에서 공급은 지금도 수십 대 1을 능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만큼 대기 수요가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어서 저는 재건축이나 정비 사업 등을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공급을 확대시킨다면은 불안했던 심리도 어느 수요 심리도 좀 안정을 되찾고 실제로 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가격 상승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사실은 피로감이 좀 있을 정도로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높이 올랐습니다. 불과 2, 3년 전 아니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과 비교를 하더라도 가격의 상승폭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통계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체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지금 상승으로 인해서 피로감도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공급 부분이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또 향후에 있어 우리의 국내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정부의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로 해서 여건들은 지금 확충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누누이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요. 저금리 기조 하에서 부동산 시장의 화랑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저금리 기조가 생각보다 지금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경기 회복이라는 그런 과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에 있어서 아까 제가 유동성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시중의 부동자금 자체의 규모가 지금 너무나 커졌습니다. 참여정부 시전 우리 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참여정부 때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던 시중의 부동자금 규모는 350조에서 400조 정도 내외였습니다. 현재는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10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정부의 마땅한 대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향후에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2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서울의 집값이 꺾일 것 같지는 별로 않다라는 게 오늘 박사님 말씀 듣고 나서는 드는 생각인데 박사님도 동의하셨고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뭐 다음 주 월요일이죠? 13일부터 이제 3억 원 이상 주택 실거래가 조사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또 투기 과열지구 계획도 그거 조사하고요.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뭐 더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현재 좀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역시 수요 억제 정책이 연장선상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서울의 이런 집값 상승세를 그래도 좀 안정시킬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급 악청 얘기는 하셨으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대안으로 좀 삼을 수 있지 않겠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시중에 서울로 진입하고자 하는 지금 기회를 놓치면은 앞으로 영원히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그런 불안 심리가 과도하게 지금 팽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시장의 실체와도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도시 재생이라는 말로 자꾸 공급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의견들은
경청할 만하긴 하지만 그러한 도시 재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와 어느 정도의 전망이나 시장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혀 실적이라든지 선례가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불확실하고 그냥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좀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시청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제공할 수 함으로써 저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전반적으로 많은 정부가 7만 5천 호 내에 서울에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멸실이라든지 이런 이주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주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순정이 아니라 순감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지금 국회 김연아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거나 불안감을 가지는 부분을 정책 책임 당국자가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이라든지 명확한 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저는 심리적인 안정이 가장 급선무가 돼야 될 것 같다. 지금 당장에 있어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하나만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은 공급 부분을 새로운 신규 주택을 사실은 건설해 가지고 준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중에 충분한 물량들이 나올 수 있도록 오히려 다주택자들에게 대해서 징벌적인 그러한 규제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물건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순환하는 그런 쪽의 방법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시장에서 수급 상황을 조기에 당길 수 있는 하나의 보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지금 4월 달에 양도세 중과하기 전까지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내놓는데 글쎄요. 지금 갖고 있는 걸 얼마나 할 수 있도록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생각의 어떤 사고의 어떤 전환을 좀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두 박사님 모시고 한번 더 진지하게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